안녕하세요. 전직 CFO와 함께하는 기업별 분석. 이번에 분석할 기업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회사명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1963년 1월 13일에 설립됐고요. 1975년 6월에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인 코스피에 상장되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21년 9월 말 기준으로 11만 4천 명 수준이고요. 업종은 전기, 전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국내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시가총액 순위로 글로벌 17위에 해당되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5위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는 어디일까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사입니다. US 달러 기준으로 2조 8천억 달러 수준이고 원화로는 3,370조 원입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회사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3위는 사우디 아람코이고요. 9위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글로벌 점유율 1위인 대만의 TSMC가 차지했습니다. 2020년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50조 원에 순이익이 19조로 대만 가권 증시와 미국 뉴욕 증시에 복수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으로는 726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코스피 시장에 단독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면에서는 TSMC보다 적은 493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17위 정도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237조 원으로 TSMC의 4배 이상이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TSMC보다 7조 원이 많은 26조 원입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순이익이 TSMC보다 많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적다는 것은 미증시와 한국증시 거래자금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9위인 월마트는 매출액이 576조 원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삼성전자 발행된 보통주의 15%는 삼성그룹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홍라이, 이재용, 이부진, 이세은 등 오너 일가 개인이 5.8%, 외국인이 52.2%, 개인과 국내 기관이 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탑업인 출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열사 중 비상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84.8%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행된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31.5%, 그리고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 SDS에 대해서는 20%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삼성 SDI, 삼성 벤처투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10%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계열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도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 원익 IPS에 대해서도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관광액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의 지분을 4.8%,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납품하는 솔브레인의 지분을 역시 4.8%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4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은 크게 4부문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과 주방가전 사업을 하는 CE 부문. 두 번째로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컴퓨터와 통신 장비 등 사업을 하는 IM 부문으로 삼성전자 매출의 38.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문이며 삼성전자 매출액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 DS 부문이 있습니다.
DS 부문은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시 3개 사업부로 세분화되는데 첫 번째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사업과 두 번째로 스마트폰 AP, 이미지 센서 등의 설계 판매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가 DS 부분이 반도체 사업에 속합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비상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84.8%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TV, 노트북 등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2016년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에 인수한 하만 사업부가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3.5%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 오디오 스피커에서 향후 전장용과 관련된 사업 확대를 위해 인수하였으나 2020년까지는 의미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 10조가 넘는 매출액에 영업이익 6천억 원대의 실적을 올리며 미래 확장이 기대되는 사업 부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분별 제품에 대한 주요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사항입니다. IM 부문의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와 파트론에서 납품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모바일 AP는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에서 칩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라는 모바일용 AP칩을 갤럭시폰에 탑재했었는데 일부 제품의 발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AMD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AMD에서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엑시노스 2200 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의 BOE와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웨이퍼는 SK 실트론과 썸코에서 납품을 받고 있고요. 웨이퍼 가공에 쓰이는 원료는 솔브레인과 동호 화인캠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TV 모니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의 구동 회로는 BH와 유니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지역별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매출은 8.4%고 수출은 91.6%로 내수 비중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은 미주 지역으로 20.2%고요. 다음으로 중국 매출이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파운드리 매출에 대한 현황을 보기에 앞서 반도체의 분류와 반도체 회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램의 대표 제품격인 D램과 롬의 대표 제품격인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3개 회사에 의해서 시장이 거의 독점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도 몇 회사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모바일 중앙 처리 장치인 AP,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와 이미지 센서인 CIS 등이 있습니다. CPU는 인텔과 AMD에서 만들고 있고 GPU는 엔비디아와 AMD, AP는 퀄컴, 애플,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퀄컴에는 대표 AP칩인 스냅드래곤이 있고 애플에서 설계하고 TSMC에서 파운드리를 맡긴 애플 실리콘이,
삼성전자에는 엑시노스라는 자체 설계 제작한 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DI 칩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앨럭스 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DDI 구동칩에 대한 설계를 하는 대표 팹리스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센서인 CIS는 소니, 삼성전자, 옴니비전, SK 하이닉스 등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별 분류입니다. 반도체의 설계에서 생산, 패키징, 후공정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회사를 IDM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인텔,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생산 공장인 팹 없이 반도체 설계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한국에는 앨럭스 세미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팹리스 설계에 따라서 반도체를 위탁 제조 전담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로는 글로벌 1위인 TSMC, 2위인 삼성전자, 그 외에 글로벌 파운드리, UMC, 한국의 DB 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인텔도 향후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완성된 반도체 칩을 기판 등에 탑재하거나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별 집적도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반도체를 작고 미세한 공정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기도 소형할 수 있고 소요되는 전력량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2014년 인텔이 14나노 공정을 통해서 CPU를 생산해냈습니다. 그 후 2019년과 20년 사이에 10나노를 선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정체되어서 7나노까지는 성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TSMC 같은 경우는 2014년 20나노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16나노, 2016에서 17 사이에는 인텔을 앞서 10나노를 선보였고 7나노를 거쳐 2019년과 20년 사이 5나노를 업계 최초로 적용시켰습니다. 2022년인 올해는 3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2015년에 14나노를 시작으로 10나노, 8나노, 7나노를 거쳐 2020년 TSMC보다 좀 늦게 5나노를 선보였습니다. 22년인 올해는 3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나노 이하 공정을 성공시킨 파운드리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나노와 TSMC의 3나노는 트랜지스터 구조 및 적용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세대인 플래너 팹 방식에서 2세대인 핀팹 방식, 3세대 게이트 올 그라운드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단계인 핀팹 방식까지만 제품으로 양산한 단계이고요. 3세대까지는 아직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2세대인 핀팹 방식은 현재 TSMC와 인텔, 삼성전자 등의 5나노 이하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3세대인 게이트 올 그라운드 방식은 삼성전자가 22년 3나노 이하 공정에 업계 최초로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같은 3나노 이하 공정에 TSMC가 적용하려는 방식은 3세대 게이트 올 그라운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2세대인 핀팹 방식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죠. 그림 공통적으로 보라색 부분인 게이트와 회색 부분인 채널이 맞닿은 녹색 경계면으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1세대는 채널과 맞닿은 한 개의 게이트 경계면에 전기가 통하고요. 2세대인 핀팹 방식은 채널에 맞닿은 3개의 게이트 경계면에, 3세대인 게이트 올 그라운드 방식은 4개의 게이트 경계면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3세대로 갈수록 컴팩트한 트랜지스터에 전기가 통하는 경계면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소니에 이어 글로벌 마켓 셰어 2위인 이미지 센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카메라에 들어온 빛으로 이미지를 센싱한 뒤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CPU에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이미지 센서의 사용처는 자율주행차, 로봇, 메디컬 분야, 보안, 스마트 가전 등과 가상현실을 나타내는 VR, 증강현실 AR, 확장현실을 나타내는 XR 기반 메타버스 구현에 활용되는 필수 칩입니다. 그럼 이미지 센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미지 센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년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이고 7개 업체가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글로벌 매출 1위는 소니로 1년간 매출은 10조 원 수준이고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에 6,400만 화소를 양산하며 삼성전자와 옴니비전이 0.6 마이크로미터대의 픽셀에 2억 화소를 선보이기 전까지는 가장 우수한 제품이었죠.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2위로 매출액 5조 원 수준의 점유율 22% 수준입니다. 21년 0.64 마이크로미터 픽셀에 세계 최초로 2억 화소를 출시하면서 소니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 12%대로 글로벌 3위인 중국의 옴니비전은 0.62 마이크로미터라는 업계 최소 픽셀에 5천만 화소를 양산 중입니다. 그 다음 후발주자인 점유율 7위 SK 하이닉스는 최근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에 5천만 화소를 양산해 삼성 갤럭시 A23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21년 3분기 D램의 글로벌 전체 매출 규모는 266억 달러, 하나로 31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한국의 삼성전자가 44%이고 SK 하이닉스가 28%로 이 두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3위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D램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세 업체가 전체 시장의 94%를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낸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낸드 플래시 글로벌 전체 매출 규모는 185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 수준입니다. D램과는 다르게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10조 원에 인수, 21년 12월까지 미국을 포함한 8개 나라의 합병 승인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의 키옥시아가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위인 SK 하이닉스의 현 14%대 시장 점유율에 인수한 인텔 낸드 시장의 점유율 6%가 합산되어진다면 20%대의 시장 점유율이 됩니다. 이로 인해 22년부터는 SK 하이닉스와 일본의 키옥시아가 시장 점유율 2위를 두고 경쟁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D램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램은 1997년 SD램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DDR5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DDR 메모리는 한 클럭 사이클 동안 2번 데이터 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DDR 숫자가 높을수록 전송 속도가 2배씩 증가되어져 왔습니다. SD램이 2차선에 비유된다면 DDR2는 4차선, DDR3는 8차선,
이렇게 DDR5는 32차선 수준으로 속도가 향상되어져 왔습니다. DDR5는 2020년 10월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호환되는 DDR5용 프로세서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간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1년 4분기에 이르러서야 인텔에서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PC용 CPU 엘더레이크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2년에는 DDR5가 호환되는 서버용 프로세서를 인텔과 AMD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DDR5는 DDR4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는 2배 이상 향상되고 전력 효율성이 30% 이상 개선되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큰 폭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1위는 점유율 53%의 대만 TSMC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삼아서 자체 칩 개발 없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TSMC 주요 고객으로는 애플사와 엔비디아, 퀄컴, AMD 등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맥PC CPU인 M1 칩과 아이폰의 AP 칩인 애플 실리콘은 애플사 자체 설계와 TSMC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퀄컴의 AP 칩인 스냅드래곤, AMD CPU와 GPU 등을 TSMC의 위탁 제조를 맡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 17%로 TSMC에 이어 2위입니다. 퀄컴의 일부 AP 칩과 AMD의 일부 칩, IBM 서버용 칩, ST 마이크로 칩의 일부 전장용 프로세서 등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위탁 제조하고 있습니다. 3위는 점유율 7%의 대만 UMC, 4위는 점유율 6%대의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고요. 5위는 점유율 5%대의 중국의 SMIC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DB 하이텍은 점유율 1%대로 글로벌 10위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이렇게 상위 10개 업체의 21년 3분기 매출액은 32조 원대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5나노 공정 도입 초기 애플사로부터 아이폰 AP칩을 수주받았었으나 안타깝게도 수율 관리 실패로 인하여 전량 TSMC에 내어주며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22년 도입 예정인 3나노 공정에 이전에 설명해드린 3세대 올 게이트 어라운드 방식 적용을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성공시킨다면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술력 외에도 삼성전자가 TSMC와의 점유율 싸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분의 시스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까지 가지고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따라서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칩 설계를 하는 팹리스 업체들에게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위탁 제조 맡기는 납품업체이자 팹리스 경쟁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파운드리 시설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24년 하반기까지 170억 달러, 하나 20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 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SMC 역시 애리조나 피닉스에 24년까지 120억 달러, 하나 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초미세 파운드리에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역시 애리조나 챈들러에 24년까지 200억 달러,
하나 24조 원을 투자하고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1천억 달러 하나 120조 원을 들여 메가 팹을 지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5G와 AI를 품은 차량용 반도체 제조로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차량용 반도체 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칩으로는 업계 최초로 5G 기반 차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칩인 엑시노스 오토 T5123입니다. 두 번째 칩으로는 인공지능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칩 엑시노스 오토 V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해주는 전력관리 칩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칩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차에는 200에서 300개 수준의 반도체가 탑재되지만 자율주행 차에는 200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19년 418억 달러, 22년 553억 달러, 2024년에는 655억 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년 237조에서 21년 278조로 17% 증가할 전망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6조에서 40조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1년 3분기 말 기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8%로 기준치 100%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유동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당좌자산, 즉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율도 211%로 이 역시 매우 안정적입니다. 21년 한 주당 배당률은 2.2%로 특별 배당이 있었던 20년 3.7%에 비해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22년 1월 말 기준 주가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치 투자자이자 안전마진을 강조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치 퍼 15 이하, PBR 1.5 이하 이것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퍼가 14.15, 기준치 15 이하이지만 PBR은 1.7로 기준치인 1.5보다 살짝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현 75,000원대 주가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는 한 결코 저평가된 상태가 아닌 적정치입니다. 만약 파운드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이뤄서 시장 점유율을 현 상태보다 높인다면 적정 주가는 9만원 이상도 기대해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21년 3분기 말 현금 및 금융자산은 12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주당 주가가 9만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 120조를 파운드리 확대에 사용해 순이익을 늘린다면 시가총액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한 주당 주가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순이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폐기한다면 전체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한 주당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혹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